자,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를 선생님 되실 분들이죠. 인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 전공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각기 그 한국사와 동양사 그리고 역사 교육론과 서양사가 여러분들에게 각기 배부가 되었음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그 제시를 해 드릴 텐데, 두 번째 시간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니만큼 그냥 그 가볍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전공 역사 시험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4년 동안 대학에서 그 역사 교육학과나 혹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사학과를 하면서 교직을 이수했거나 또는 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나 하는 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한국사 및 동양사, 서양사, 역사 교육론까지를 마스터해야만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은 기본적으로 한다더라. 또는 4년을 했던 선배를 아는데 아직도 불합격했다더라. 또는 1년 했는데 어떤 선배는 합격했다던데,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짧게는 3개월 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장생활을 했다가 온 친구인데,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사법고시도 그러잖아요. 대학 3학년이 합격해버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40대가 됐는데 뒤늦게 만학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역시 그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내 자신의 객관적 성찰과 함께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 합격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양사와 특히 한국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총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사, 동양사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년도 12월 5일 날 시험 봤던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아웃라인이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제일 큰 강의실인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실제 어제 저희들이 어제와 그제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2차 설명회 한 명단입니다. 바로 205명이죠. 이 205명이 반을 나누어서 두 선생님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설명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오시면 그냥 무슨 카페에 쿠폰 준다면서요. 그거나 하나 챙기시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 명이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제재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여기는 순전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2시간여 집중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하죠. 저는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교수 양력이 나와 있으니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출제진에 들어간 선생님들의 평균 그 세대별 특징을 보면 저희 세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3차 교육과정 하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했던 선생들이 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50대 초반에 해당되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당시의 그 사고 체제를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사 B점이 가장 많죠. 80점 만점입니다.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요. 전공 80점 가운데 한국사가 24점입니다. 역사 교육론이 20점입니다. 동양사가 18점이고요. 서양사가 18점입니다. 자, 계산해 보실까요? 그럼 몇 점이죠? 몇 점인가요? 역시 그 역사는 수학이 약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숫자 노름을 잘 못해요. 자, 24 플러스 20점 플러스, 그럼 44점이죠. 18점 곱하기 2 하면은 36점이죠. 그래서 8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점짜리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 18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을 1, 2월 달에 개괄적인 그 기초 과정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3, 4, 5, 6, 7, 8,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심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텍스트를 3권에서 4권을 마스터합니다. 물론 매 주마다 사료 공부와 함께 내용 정리와 함께 형성평가를 풉니다. 완전히 그 마스터 밑에서 이거 그야말로 스파르타식의 공부를 한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 달에 각 단원별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문제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시험장에 갑니다. 흔히 학생들에게는 모의고사는 우리가 8회를 실시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9회 모의고사라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일 쉬웠던 게 9회 모의고사였었죠. 그리고 그냥 멍해지는 거죠. 멍 때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숨막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는 이제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시면 임용고시에 임하는 자세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지금 리액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셔서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김태규 선생이나 대학 강의 경력 10년 다 넘어요. 당연히 대학 하면 학생들 가르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국대학을 출강을 하는데 대학에서 만난 학생이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점심 먹고 하다가 이 친구가 학원에서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데 똑같죠. 근데 우스운 건 저희들이 여러분 볼 때 우습습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다니다 학원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점차 생활해 보시면 압니다. 애매모호한 임용고시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학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학원도 아닌 것이, 이거 뭐지? 근데 본인 자신들이 퀄리티가 높다면 당연히 이 분위기도 굉장히 높겠죠. 참고로 여기서 한자 못 외우고 형성평가 못 풀면 맴매 맞습니다. 손바닥. 거짓말 같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손바닥 때리느냐고. 진짜 때립니다. 이게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친구도 있는데요.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갑니다. 못 외워왔으니까. 한자 이제 일주일에 100자씩 나가야 되는데 못 외우면 맞아야지 어떡해요.
이게 있어야 사료를 보고요. 이게 있어야 그 안에 송시열이구나. 여기는 윤증이구나. 야,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갑인해송을 얘기하는가? 이거 기회해송 아니야 이거?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정신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임용고시에 임하는 자세부터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여기는 사범인의 교사로서의 그 자세를 항상 유지하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노량진에 내리면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에서부터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또 행정고시, 사법고시에서부터 주택관리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 또 임용고시 할 것 없이 모든 수험에 관한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메카인 곳이 이 노량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풀빵을 파시거나 기타 이 컵밥을 파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사먹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안답니다. 이 사람은 경찰, 이 사람은 중등 임용고시인데 국어 선생님인 것 같다, 이분은 역사 선생님인 것 같다를 본인들이 알아차려요. 뭐냐면 뒤에 그 어떤 행동이라든지 본인이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를 말을 하냐면 언제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아이들처럼 수준 낮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엄연히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상 분명히 이 스스로의 자신을 거울 삼아서 성실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합격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제 1월달 개강 때가 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합격이라는 말은요, 합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 이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에 대한 이 교과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컨피던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셀프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제재를 해야 되고요. 내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중에 흔들리죠. 어줍지 않게 남친에 의지하고 여친에게 기대고 안 되죠. 또 여러분, 합격을 위한 것은 대부분 나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사 어떻게 하지, 역결혼 어떻게 하지, 이 친구들은 다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분위기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왜 1등과 꼴등이 결정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억셉트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을 알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만큼 게으르고 얼마나 열망이 앞서며 얼마나 행동보다는 말이 자꾸 엇나가면서 내 자신을 실망시키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하며 얼마나 돈에 의지하고 타자에게 기대고 그리고 조그만 것에 파르르 떨고 조그만 것에 포기를 해버리는 내 자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는 뭐다고 따지기 좋아한다는 나도 본인 스스로 거울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굳건해야 돼요. 이 노량진 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집에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오프라인 나와서 하든 그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돼요. 10월 달이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버팁니다, 학생들이. 전혀 여러분께서는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피나는 과정입니다. 공부요? 밑에요? 저거는 별거 아니에요. 교과를 파악해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돼. 괜찮아, 저건. 이상하죠. 밑에 것을 막 강조해야 되는데 왜 위에 것을 강조하는지 모르시겠죠. 밑에 거는 여기는 서울대학에서부터요 제주대학까지 모든 대학이 다 오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여기까지 딱 205명이 왔군요. 이 205명 가운데 서울대학에서부터 제주대학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들이 나오지 않는 그 온라인상에 기간제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600~700명이 될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200여 명의 교사가 선발이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강의를 듣지 않고 합격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대학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문제입니다. 제주대학 출신도 합격하고요. 서울대학 출신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차별 전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 영남에서 올라오면 뭐하고 호남에서 오면 뭐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인천이 집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워서 고시원에 생활합니다. 집이 저쪽에 송파 쪽인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고시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춘천에서, 그리고 강화도에서, 청주에서, 심지어는 군산에서 아침 새벽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한 곳이 노량진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먼저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내 자신을 컨트롤해라. 슬럼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시험 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1월 초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집중적으로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제 여기서 울고 웃고 난리 났습니다. 이 교실에서. 당장 내려와 하면 눈물 주르르 흐르고 내려오고. 왜냐하면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 하나 덜덜덜 떨고 못 쓰면 되겠어요?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말을 못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이 끝난 게 아니야. 내년도 2월달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1년의 기간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절대적 임용고시의 4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장기전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인내력을 겸비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임용고시의 절대적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참조만 하십시오. 저 사람이 합격할 만하니까 합격한 것이지 국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이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럴싸한 말로 미묘한 표현을 쓰는 합격자 선배 조심하십시오. 차라리 진솔하게 떨어진 불합격자에게 어드바이스를 들으십시오. 합격자들은 말을 미사여구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미사여구로 꾸미는 순간 그건 아웃이야. 우리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찌질했는가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우상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전혀 불필요한 짓들이고요. 그저 참조만 하시면 돼요. 다음, 자존감을 유지하라. 여러분 모두가 소우주이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입니다. 교사는 아무한테나 불체하문이라 부족한 사람에게 배우는 건 괜찮지만 아무에게 고개 숙이고 아무에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쫙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서는 뭐랄까요, 비실거리거나 또는 좀 비굴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먹지도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집어들지도 마. 비굴하지 말고. 왜냐하면 교사는 그래야 돼요. 꼿꼿한 게 있어야 돼, 교사는.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뭐 사도를 얘기하고 페스탈로치를 얘기하고 무슨 뭐 루스 에미를 얘기하고 그거 다 헛소리들이고요. 내 자신부터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요? 부족한 사람이 교사하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질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잘났으면 우대 가고 법대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시원찮은 놈들 데려다가 가르칠 사람들이니까 항상 배려를 하셔야 되고, 상처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나는 잘난 아이들보다, 예쁜 아이들보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는 애들을 보살펴야지. 이런 선생님들이 강해요. 여러분 무슨 뭐 강원도에 강원대학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릉대학도 있죠. 자, 그러나 관동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교육대학원을 가서 뭡니까? 교육대학원을 가서 그 뭐 합격한 경동대학 또 뭐 인천대학 각 대학 출신들이 하도 많아서 서울대나 연고대만 이런 데만 합격하는 게 아니구나. 저희들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고려대학 같은 경우 역사교육과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다 학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그래서 그 자존감 잘 유지하고 영역별 노트라든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임용고시에 임하는 자세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이것을 그 의미 있게 잘 읽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겨울방학 강의 계획서가 간단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수, 목, 금, 토 저희는 오전에만 강의합니다. 예, 하루 종일 붙잡아 놨더니 뭐 전혀 뭐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치기만 하고 정신 먹고 다수가 고개를 전부 숙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안 되겠다. 오전에만 화끈하게 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9월, 10월 달까지 지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보시면 이제 교재는 뭐 그 밑에서 보시는 대로 종래에 저희들이 펴놓은 그러한 교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 2월 달에는 워밍업 기간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전체 흐름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능 때에 뭐 국사 교과서 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제 그 과목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사에서는 흥미와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니까 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역사니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고 친근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했고 대학 때도 강의를 들었는데 왜 그러죠? 잘 안 들어오죠, 이게.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1, 2월 달은 가볍게 몸풀이 하면서 워밍업 해 가는 과정에서 1, 2월 달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각 그 서적들에 대한 그런 소개를 간단히 한국사에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사 책이 많은데 누가 이 책을 다 보겠어요? 뭐 이 책은 뭐 참고만 하시고 기본서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사에서의 기본서입니다. 먼저 한국사 특강, 흔히 구특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한국사 특강이 있고 신한국사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변태섭 선생의 한국사 통론, 이것은 기본서입니다.
가급적 최신의 근래에 근래에 찍어낸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아시겠어요? 왜 대답이 이 모양이지? 아시겠어요?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4년 전에 샀는데 그건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아시겠죠? 없는 경우는 최신판을 사시고요. 3번 한영우 선생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최신판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좀 두껍습니다. 자기 책을 사시는 겁니다. 선배가 거의 선도 그어놓지 않았다. 그런데 헌책 판다고 하더라. 기본서는 남의 책 사는 거 아닙니다. 기본서는. 아시겠어요? 참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길잡이라고 새로 나온 책입니다. 이거 한국사 길잡이 상하권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사에서 이것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쟁으로 본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서중석 교수의 사진과 그림으로 본 한국 현대사 이 책도 기본서입니다. 자, 국편이 한국사는 바로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이 접해 보시면 되겠고, 각 시대별 연구 업적이랄까 썸머리 된 부분들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로 대학에서 한국사 교수님들 한 7분에서 8분 정도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대학은 서울대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 선사 시대에서부터 고대사 2명, 중세사 최소 2명, 한국사, 조선시대사 3명 정도, 근현대사 2명 정도에서 8분 정도 계시면 딱 좋은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보통 많아봤자 3명 또는 2명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에서 어리숙하게 공부하셨다는 뜻입니다. 빈 구석이 많아요. 고대사 전공 한 장반이 고려시대 무언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신라 전공했으면 맨날 신라나 얘기하지 백제 언제 고구려 펼쳐봅니까 잘?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는 구조를 빈칸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여러분께서는 이 책만 리스트를 잘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신발끈을 단단히 마음만 잘 추스리시면 되지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즐기듯이 우선 책이나 사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저기 보면 10번에 윤김 전공 역사책이라고 있죠? 있습니까? 이 책은 모든 책을 다 아울러서 썸머리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종합화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기가 질리실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해? 그러나 나중에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 나오게 될 국정교과서가 있을 터인데 방송에서 뭐라 떠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그 고등학교 때 봤던 책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지금 현재 쓰는 교과서를 참조를 하되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시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책을 최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금성출판사를 많이 보는데 무슨 금성출판사 외에도 다른 출판사도 괜찮습니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 동양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사는요, 기본서를 동양사 개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누가 낙서하거나 어떠한 메모되어 있지 않는 책을 의미합니다.
뭐 사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거의 뭐 깨끗한 책이다라면 헌책 사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밑줄 그어져 있고 뭐 글씨 써져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성권 선생의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본서고요.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을 나갈 때 이 책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텍스트 그 분석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뭐 저도 아들 딸이 있고 그 중에 아들은 뭐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뭐 국어교육과 출신인데 책 읽어보라면 못 읽어요. 잘 읽어보라면 잘 못 읽습니다. 분석을 못해. 그래서 일일이 같이 읽어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관 동양사는 넘어가시고요. 강자 중국사도 넘어갑니다. 박한재 선생 외에 사계절에서 펴낸 바로 그 아틀라스 중국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틀라스 중국사라는 책입니다. 네, 못 빠져버렸군요. 아틀라스 중국사입니다. 이 책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시 암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 당연히 이번에 여기서 거의 다 문제 다 나왔죠. 그러니까 공부는 정해져 있어요. 출제되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다. 이번엔 어디서 나온다. 이번엔 어디. 물론 이제 그걸 알아맞추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도 합격하는 거예요. 주로 4학년들이 합격 잘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거든요. 이제 3년차, 4년차가 말을 안 들어요, 잘. 뭐 자기 나름대로 하게 해보겠다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주변에 혹시 계시면 장수생들 말은 듣지 마세요. 어디나 다 그래. 사법고 생들 다 그런 거예요. 장수생들 말은 안 들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장수생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혹은 진짜 왜 안 해도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비아냥거리는 것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계문화사라는 책도 이것도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연민서 선생님 그 일본사, 이번에는 일본사가 빠졌습니다만 거의 매년 일본사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서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 저기, 그, 방통대 교재 이혜령 선생 외에 이 세계의 역사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헌책 사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융김 전공 역사, 이 부분 기본서입니다. 여기에는 그, 동아시아사 편제에 따라서 제가 이것은 그, 편집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갖고 우리는 수업을 할 거거든요.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필수 교과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연간 계획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종합반으로 나가고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심화의 경우는 역결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각각 다 단과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경우 거의 4개를 다 같이 듣는 게 좋습니다. 보통 2년차, 3년차에서 나는 특히 한국사가 부족하다, 나는 역결혼이 부족하다 한 친구들을 위해서 단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여기에서 뭐 교과서 분석, 기출문제 분석, 영역별 문제풀이는 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팀, 공동반입니다. 종합반입니다. 그냥. 이해 가시나요? 자, 교과서 분석, 기출문제 분석,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 9, 10월 단과반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까지는 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저랑 우리 김생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이어서, 그런데요, 이제 11월쯤 되면 거의 압니다. 자기가 합격했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의 알아요. 거의 아는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4학년들이 잘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주부들, 결혼한 분들이 잘해요, 확실히. 책임감 때문에. 기간제한 분들도 잘하고요. 매년 그 합격생들이 나오니까. 가장 그 말을 안 듣고 한 친구들이 이제 남학생들. 금년에 졸업다 가고 뭐 아직도 뭐 나이 있는데 뭐 그거를 노량진에서 놀면 안 되죠. 이 친구들이 제일 느슨하고요. 확실히 시험은 아시죠? 이 학생들이 잘 봅니다. 이 학생들 왜 잘 볼까요? 우리 앞에 친구 왜 그럴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뒤에 친구? 우리 뒤에 친구? 왜 이 학생들이 합격이 많을까요? 통제력? 내가 우리 딸 보니까 통제력 높지 않아요. 우리 여기 검은 옷 입은 친구. 왜 여학생들이 합격이 많을까요? 네? 꼼꼼해서 남학생들도 꼼꼼한 애들 많아요. 응? 우리 남학생한테 물어볼까, 앞에. 자네는 왜 여학생들이 합격이 많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또 자기 생각이 많고. 본인은 생각 없니, 그럼? 자, 물론 의미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말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한 명 한 명 얘기 들어보면 다 그만한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조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여학생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사즉생이야. 죽기 살기로 하니까 합격에 꼴인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경우의 수가 많은 놈들, 재주 많은 놈들이 밥 빌어먹고 산다는 얘기처럼 갈 곳이 많은 애들은 집중을 안 해요, 잘. 그래서 남학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돈이 많기를 해, 미모가 출중하기를 해, 스펙이 좋기를 해. 이랬을 때 나는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래서 사법고시가 개천에 욕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정말 밑바닥이다. 나는 벼랑 끝에 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요즘에 취직하기 힘들다 뭐하다 그러잖아요. 4학년들이 많이 합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의 양력을 간단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81학번입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뭐 한 20여 년 정도 강의를 해 왔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저희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역사를 둘 다 배웠습니다. 그 참 묘하더군요. 저한테 강의 들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놓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가르쳤습니다. 아, 일반 학생들이 아니었구나.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따로 식당에 모셔다가 하고 있더니 계속 저한테 상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사석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성함을 알고 전국에 약 70% 정도 교사들을 배출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허튼 짓을 못하는 게 어디 갑자기 나서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뭐 깜짝 특히 공항 터미널 이런 데 가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다니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저 모자 눌러 쓰고 그냥 허리 굽히고 이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는 선생님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항상 자부심 가지시고요. 자, 저는 그 일찌감치 사서삼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국가 그 고전 번역원 졸업을 했고요. 실록 번역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 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좀 알고 쓰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설명하다 보면 막
뭐 초서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행서처럼 이렇게 갈겨 쓰다가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하도 지적을 많이 당해서 좀 반듯반듯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주로 용어 풀이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석사를 한국사, 조선 후기 사상사를 했고요. 박사는 명말 청초시대, 특히 경제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관에 정통합니다. 주로 제가 환관 논문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당나라 환관도 그렇고 항상 명말 청초시대만 오면 사회경제사 쪽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면 1차 시험은요, 이제 1교시는 교육학을 봅니다.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서 2교시죠. 전공 A를 90분 동안 보는데, 그 다음에 전공 B, 그러니까 소위 3교시죠. 3교시를 그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거의 뭐 녹초가 돼버립니다. 딱 2시 반쯤 끝나는데요. 거의 녹초가 돼요. 이제 이때쯤 끝나게 되면. 다음, 이제 시험 제도에 있어서 제2차 시험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건 1차 시험을 치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막 결코 1차에서 150%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파요, 이게. 그거는 나중에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페이지 12쪽을 보시면, 이제 출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출제위원들은 자격 및 선정은요, 소위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이 자신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등록을 합니다. 신청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대학에서 어느 교수님 들어가셨다더라. 솔직히 이런 생각 같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인가 보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선정해달라고 로비하는 선생님들도 요즘 많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뻥치죠. 나 바빠 죽겠는데 나를 불렀다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복권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느 선생 각 전공별로 분류를 해서 거의 다 리젝트 놓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케이 하고 다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분이 전공일 때 그 문제 낼 수 없습니다.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컨대 무슨 조세제도 전공했다 그러면 조세를 낼 수 없죠. 소문 나니까 다른 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제위원 자격 선정, 출제 원칙,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자, 이제 채점입니다. 채점은 채점 기준표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배분율을 나누어서 소위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이번에 대체로 시험 문제가 어땠다고 그러던가요? 좀 쉬웠다고 그러죠? 그러면 출제 채점의 기준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면 점수는 내려가요. 저희들이 가채점, 복귀 답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네들 쉬웠다라고 하는데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아니야.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합격 점수는 80점 만점에 약 한 50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 보통 보면 57점에서 8점 사이일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누어 드린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있죠? 자, 기출문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잠깐 보시고요. 자, 1번은 이제 역결혼이 있고, 2번, 총괄 설명의 유용성, 2번은 넘어가시고, 이거는 김쌤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이 통일신라의 불교 승려, 저술. 이거는 제가
그 전주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던 겁니다. 이거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온요의 온요의 신문화쟁론하고 그 다음에 의상에 이것은 솔직히 그 화음 일승 법계는 빼려고 했어요. 이건 나 부끄럽죠.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좀처럼 과로치기는 안 내거든요, 잘. 근데, 야, 문제가 쉽다면 이런 것도 뭐 나올 수는 있다, 그냥. 여러분 너무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하고 했는데, 원래 히든카드는 마지막 주에 내요. 왜냐면, 출제 교수들이 마지막 주에 문제 낸 거는 거두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딱 숨겨놨다 마지막에 빡 푸는 거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쉬운 문항은. 그 다음 4번입니다. 이 대한제국에 있어서 이 광무 개혁이 항상 두드러지는 근거인데 여기에서 이 지계암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지계암문과 함께 그 토지 소유권 권리, 그 지계 발급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그것을 그 소유권의 변동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2점짜리지만 간단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상의 화음일승 법계도처럼 딱 떨어지는 문항이나 여기에서처럼 지계사업 그리고 그 지계암문 그리고 지계암문에서 했던 역할 이것을 써 주셔야 1점을 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그 중국사에서 그 시박사와 역참 이것에 대한 명칭이 똑 떨어지죠. 이 부분도요. 대외 관계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항은 인도 무굴 제국에 관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7번 서양사입니다. 8번도 서양사죠. 넘깁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에디오피아 또는 이디오피아. 너무 쉬웠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A형은 공부 하나 안 하나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항이 비교학습에 관한 부분을 우리 김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10번입니다. 무신정권. 여러분 뻔한 얘기야. 난이도에서. 이게, 실상 그 정방이 인사관리. 이를 담당했다. 그런데 어때요? 인사관리 담당 이렇게만 쓴 사람과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했다라든지 다시 말해서 최씨 정권 하에서 정방의 역할을 추론을 하셔야 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명확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것을 재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 하에서 이러한 인사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설치한 것이다. 까지 이 풀 센텐스를 써주시면 좋고 묻는 대로 그냥 최씨 정권 하에서 최씨 무신 정권 하에서 설치한 인사 담당 기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공민왕 때 대대적으로 이 권문세족을 억압하기 위한 개혁 정치의 일환이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원의 관섭에 의해서 왜곡된 것들을 다시 구관제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성격으로 이제 다시 되살아나면서 마침내 정방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 권문세족의 억압이라는 성격과 구 뒤에는 구관제를 복구한다는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서의 것을 쓰고 뒤의 것을 써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이제 11번의 경우는 그 조선시대 세종 때의 공법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풀이, 그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답험 손실과 공법, 그리고 이 공법의 성격을 설명해야 되겠죠. 비옥도에 따라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12번 문항에서 논란이 많더군요. 여러분들
시험은 안 봤으나 아마 지금부터 인터넷 들어가서 카페에 가보고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사이버 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비아냥거리는 것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이버 상에는 무수한 강호의 재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던 친구들이 지금도 거기서 활동해. 지금 아마 이제 한 30대 후반 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물어뜯고 아직도 누구를 폄하하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시험장에 막 갔다 왔다가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 합격 점수 65점이라더라 막 하면서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함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모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내가 나름대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 위대한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붕당 정치에 있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그 목에 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었는데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떨어뜨리려고 내놓은 문제였구나. 이른바 그 기회애송, 그 다음에 갑인애송 이 부분은 당연히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송시열이라는 개인적 이름을 통해서 그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영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노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노론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약간 애매하게 꼬투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송시열이 주도한 붕당 하게 되면 당연히 노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나라당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게 하면 지금 김무성 씨 하면 땡. 그때는 이해창 씨야.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하니까 전부 김무성이죠. 요즘에 옛날 민주화 운동 하게 되면 YS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했다니 좀 이상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물가물한 것뿐이야 그냥. 역사에서의 연대기적인 관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주도했다라는 것은 머리 역할을 했다는 뜻이야. 송시열은 서인에 있을 때는 20대, 30대 초반에 팔팔했던 젊은이였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므로 그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건 한문 사료가 나왔었고요. 구특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월을 뭐라고 할 것이냐. 대공설 또는 대공복이라고 하고요. 1년짜리를 기년설 또는 기년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를 잘 모르면 1년 또는 9개월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9개월 1년이 명확치 않으면 그냥 대공설 또는 기년설 하면 되는데 대공 기년은 기껏 써놓고 6개월을 써놓고 7개월 써놓고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확실한 것만 써야 돼. 확실한 거. 근데 어떤 친구는 이랬다 하더라고요. 서인 써놓고 가로치고 노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친구는 뭐예요? 성별이 뭡니까? 남성 해놓고 가로치고 여성 하면 어떻게 돼요? 유니섹스 하다는 얘기일까? 그런 건 틀린 거야. 그 기회주의적 답안 처리는 안 돼요. 그거 아시겠죠? 다음 이제 13번입니다. 한나라 때 그 근문학파, 고문학파 그리고 천인상응설 그리고 훈구학의 특성을 서술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매번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동양사는 다 잘 썼어요. 자, 14번은 그리스 그 민주정치에 관한 얘기고요. 자, B형을 보시겠습니다. 1번 역사학습에서의 그러한 그 문학작품의 유형성과 유의점을 설명하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김쌤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2번 한국 독립당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조선 의용대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그 일제 시대에 이 한국 독립당과 민족혁명당에 관한 조선민주혁명당에 관한 그 항일 군사활동에 대해서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뭐 그 근거는 미래엔 교과서 296쪽에서부터 298쪽까지 나와 있고요. 자,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공작 활동에 관한 부분을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독립당,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그 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 광복군 창설에 대해서 이들의 활약 가운데 OSS 활동을 비롯해서 그러한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사에서 좌우합작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출제된 문제가 또 출제되고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좌우합작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서 친일 인사들에 관한 처리 문제와 토지 문제에 관한 개혁의 논리를 여기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그 군강구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요. 서양사 문항이죠. 다음에 중국 의아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인에 의한 그 중국사에서 그 근거가 나와 있고요. 역시 그 의아단 사건을 축으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신축조약과 관련되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서 신정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개혁은 과거제 폐지라든지 교육제도 정비, 해외 유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제 개혁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신식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되겠죠. 역시 이제 그 당송 변혁기에 나타나 있는 안사의 난과 그에 따른 번진 체제 그리고 황관의 폐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사 경우는 큰 시대와 시대의 변화 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과도기 있어서의 특징들을 살펴줬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고요. 마무리는 서양사와 그 역결혼을 결합시킨 논술이 나왔는데 논술 문제는 역대 보통 한국사가 약 8화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독특하게 그 논술에서 역교와 서양사를 조인트했는데 점수 분포를 따르면 한국사가 24점, 역교가 20점, 동양서양사 각각 18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상 한국사 경우에 논술 10점을 내면 나머지는 기평과 서술형에서 14점을 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을 평상시 준비를 해 줘야 한다는 걸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자, 대략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임용고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우리 김쌤이 또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준비된 교사를 뽑겠다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형식은 교육학 20점 그리고 전공 8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공은 한국사 24점, 역결혼 20점, 동양사 18, 서양사 1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형식은 교육학 시간과 더불어 2교시에 A형과 3교시에 B형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적어도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해서 2차 시험에서 나머지 탈락시키고 최종 합격을 2월 초에 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1년 과정의 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서 긴 텀으로 놓고서 한 과목씩 공략해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 레이스의 프로젝트는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지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타켓, 교과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과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자기 정복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셀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의 여건을 어렵고 힘들지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체력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결코 내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 컨트롤을 잘한다면 한번 덤벼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대학에서부터 이름 없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골고루 합격생을 내는 게 임용고시입니다. 솔직히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레벨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이 독식하죠. 근데 임용고시만큼은 그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논증해 드립니다, 제가. 이름 없는 대학에 전공도 안 하면서 복수 전공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사 전공도 아니야, 부전공에서도 기가 막힌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온전히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라부스를 통해서 1, 2월 강의와 3, 4, 5, 6, 7, 8 그리고 9, 10월, 11월까지 이어지는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이거를 단시간 내에 다 수렴하시겠습니까마는 추후에 이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5일 날 바로 시행된 문항을 잠깐이나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이러한 유형이 출제됐다는 것을 함께 같이 봤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쉽다 어렵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골고루 영역이 나옵니다. 선발 시험입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란 뜻이죠. 여기에는 함정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내용 조직을 아주 은밀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속이려고 하는지를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한 걸 내주죠. 얼빵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곳의 커리큘럼이고 이곳에 저희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약 한 6년여 동안 동국대학에서 베스트 렉처러 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다 해서 8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기 투표 비슷하죠. 학생들이 이거 강의 좋습니다 해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선생님들이 견제가 들어오고 저는 그냥 그 대학 강의는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첫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안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1, 2학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양 강좌의 경우는 인문학, 문과 학생들이 잘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시험 안 봅니다. 발표 수업을 합니다. 아웃사이더들을 좀 응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학생들은 제가 한자 써주고 몇 가지 중국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저는 출결로 점수 매깁니다. 자, 여기는 학원입니다. 인생을 걸고 오는 친구들입니다. 심플하고 팩트를 갖추고서 때로는 이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잠시 한눈 팔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저도 아주 훈육관으로서 렉처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끌어 갈 겁니다. 조금 잠시 후에 보신 우리 김생은 저보다 더 불독입니다.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가거든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학생한테 어깨 두드려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거든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꾸준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같은 거 안 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